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둘 다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올리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좀 하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쪽에서 대만 펠로시 의원이죠. 대만을 이제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계속 긴장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긴장감 우려로 또 불확실성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이렇게 증시를 좀 끌어내렸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 모두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대만 방문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증시가 또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이 여기서 위험하게 미국에 대한 그런 뭐 비행기를 격추를 시킨다든지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제 대만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늘 밤 정도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1박 2일 순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대만 방문을 끝내고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이 방문 일정을 끝내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를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바닥 대비해서 반등을 좀 해가지고 61선 아래로 자리를 좀 잡았고요. 21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21선과 갭이 좀 있는 상태이고 이 61선과 갭을 줄이면서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치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도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실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하락 추세를 이겨내기 위한 추가적인 상승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이제 양봉으로 돌아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이 해프닝도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좀 해서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평소에도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언제 돌아오는지는 뭐 계속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올 것 같고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고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확실히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천천히 반등을 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월봉 이미 반등했고, 마찬가지로 61선과 21선 사이에서 61선 위로, 61선 바로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나왔고요. 뭐 아직까지도 수급이 뭐 크게
눈여겨볼 만한 수급은 없지만, 네, 그냥 뭐 사고 팔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 뭐 하락에 대해서는 좀 잘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또 등장을 하니까 환율이 또 조금 올라갔고요. 21선 위로 다시 한번 치솟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되면서 쭉 떨어질지, 네,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 살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래서 내일 일단 미국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도 충분히 있을만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56%,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도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시장보다는 이제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증시에 대해서 크게 더 말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황을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8,4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300원 하락해서 1.6%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외에도 네, 100원 정도 하락을 해서 하락 마무리를 좀 했고 거래량은 뭐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증시 흐름 따라서 그냥 크게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제 좀 19,000원을 돌파하면서 잠깐 이제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참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음봉에 이 꼬리점이 이 추세 라인에 딱 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추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에 또 걸린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항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요런 정도, 이 정도 음운선에서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이라고 한다면 18,300원,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뭐 18,000원 수준에서 21선 받치는 선에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21선이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그리던 이 이평선 수렴 구간 여기 좀 더 요 정도에서 이제 수렴을 해서 좀 나가기를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좀 더 주가가 횡보를 오래 이어가면서 지금 21선 자체가 조금 더 질질 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도 어느덧 이제 18,800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네, 내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큰 하락 없이 이 공간을 또 거래량을 죽인 채로 이렇게 메워간다. 그렇다면 21선 조금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주에, 그죠? 다음 주에 거래량 한번 실으면서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세기형 수렴 패턴이 계속 완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의문선을 좀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에너지 변환에 대한 인식, 모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횡보도 했고, 그동안 이제 많이 매집도 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좋게 분위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거래량만 좀 이제 실려주면서 치고 나가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기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8월 달도 좀 음봉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뭐 여전히 이제 20 월봉선 라인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양봉을 길게 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그런 확대 상황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점을 가지고 있다.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물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27만, 12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급 중에는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 좀 나왔지만 연기금 투자자는 또 3만 주 매도하면서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매도했고요. 그래도 뭐 10만 주 아래, 5만 주 아래로 3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끝내고 네, 지금 매도로 지금 7일 정도 연속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매수를 끝내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지 네, 지금은 7일 정도 매도가 연속으로 좀 나왔고요. 이 정도면 이제 매수보다는 좀 더 매도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의 방향과 그 다음에 거래량을 계속 살피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을 체크하면은 430만 주 거래가 되었고요. 어제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눈에 띄는 거래량 자체가 없고요. 네, 많이 있어봤자 최근에는 780만 주, 네, 7월 7일에 이런 정도로 거래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뉴스화되고 있고 그 원전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 원전 종목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좀 더 이 주가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원전 종목들은 5% 정도씩 하락하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방어를 잘 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지금 1580만 주로 감소를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네, 오늘 갑자기 1580만 주로 한 70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통해서 계속 공매도를 감소를 시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신주 상장이 없기 때문에, 신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잔고는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1WR, 2WR,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그 신주를 공매도 잔고와 좀 교환을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신주가 없는데도 이렇게 좀 많은 물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공매도 잔고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신규 공매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일 공매도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 크게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뭐 새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지금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유상증자를 할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 구조가 아직도 좋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미 신용도도 개선이 되었고 네,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런 유동성 자금을 꽤나 이제 많이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유상증자 두 번 하고 뭐 합병 신주 발행하고 1WR, 2WR 발행하고 총 5번이 지금 2년 동안 발행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을 본다면 하지만 그동안의 패턴을 지금까지 이어온다라고 딱 절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유상증, 요때죠. 사실 이전에도 좀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때 유상증자 할 때는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별로 봤을 때는 100%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재무 개선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때도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는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대비해서 요때가 거의 주식 수가 2배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6억 주 이상, 6억 2천만 주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주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뭐 1년 내, 6개월 내 이 구간에서 허덕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그린다면, 어, 이미 여기서부터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때 잘 타가지고, 네, 뭐, 평단가가 뭐 9,000원, 만원 정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요 정도에서 좀 형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를 했다면 이제 이 2만 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냥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요 아래 그죠? 뭐 19,000원 정도에서 2만 원 초반대 네, 그 정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번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좋지 않거나 시장이 좋지 않거나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종목들은 점점 이제 하락폭을 늘리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이 계단이 있다면 내려가는 계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입장에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아마 주가가 형성이 되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네, 떨어질 때마다 밀어 올리고 네, 평단가가 아니고 이 하단 단가를 네,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이 횡보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지금 적어도 이제 3자 앞자리가 3자 될 때까지는 좀 가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일단 공매도가 계속 연속적으로 줄어드는지 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도 지금 오늘은 뭐 상환이 좀 되었네요. 40만 주 정도에서 총 뭐 2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는 3,18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뭐 3천만 주 초반대 정도 네, 그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대차 잔고도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될 때 같이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네, 그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 보았을 때 외국인 추적 물량 19만 주 정도에서 당일 물량 뭐 35만 주 정도로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았지만 뭐 여전히 10%대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10%대 초반에서 계속 뭐 사고 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지금 뭐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 JP 모간이라는 투자자가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주가를 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좀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JP 모간 쪽에서 매도를 하면 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좀 올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꽤나 자주 보이는 거고요.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인지, 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고점 라인이 낮아지는 이 추세 라인, 그리고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이 추세 라인, 요 구간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이제 차트까지 다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뉴스케일 파워는 네, 어제 시간 외의 가격처럼 뭐 그렇게까지 급등을 어제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또 고점 라인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다가 오히려 이제 갭 상승을 띄우면서 15.85달러, 거의 16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했었고요. 15.13달러로 네, 마무리를 했지만 여전히 15달러 위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 SMR,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뭐 1.5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20달러 이상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더 봐야겠지만 확실히 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SMR 시장은 2030년까지 600조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요. 그래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독점에서 또 이제 기자재 뭐 그런 주기기 독점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관심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SMR 지분을 지금 12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큰 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원전 테마랑도 많이 엮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만 지금 올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수소 산업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 터빈, 네, 해상풍력 터빈 시장도 꽤나 큽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실상 그 SMR에 대한 시장보다는 이거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수주량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480조 가량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쪽 터빈 쪽을 지금 이미 제주 한림 해상풍력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꽤나 이제 많이 그 터빈을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8메가와트급 실증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완도 금일 해상풍력 그쪽에 기술 평가까지는 오케이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를 맞춰가지고
네, 이제 최종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진작에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멈춰 있는 모습이 확실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스들이 계속 네,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오히려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리고 해상풍력, 수소산업, 뭐 원전, SMR 이 사업도 있었지만 앞으로 진행할 탄산 리튬 회수, 네, 리사이클링이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네, 그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쪽에서는 좀 그 5G라든지 그런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그런 걸 띄워서 해상 풍력을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상 풍력이라든지 원전 쪽 제어를 이제 어, 민감한 분야를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기술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 소재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는 할 것이 아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저는 상당히 와닿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18,000원 후반대, 뭐 만원 중반대, 2만 원 초반대 이렇게 유지를 좀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번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조금만, 네, 뭐 조금만이라고 얘기한 지가 좀 몇 달이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와닿지 않고 나는 이제 에너지보다는 뭐 좀 더 다른 것이 좋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것도 가져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탔다. 네. 그 산업에 대한 방향과 기업이 살아나는 방향과 이렇게 일치를 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사실 정말 몇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이렇게 네,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저도 두산 에너빌티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주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점적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입니다. 뭐 두산과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 일단 원전 관련된 소식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수출국이 이제 원래 지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정원과제 최종본에서 이제 좀 제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 정책을 좀 미진을 하겠다. 뭐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을 이제 접겠다. 이게 아니고 그 산자부 쪽, 네, 산업통상자원부 쪽 그 조직 축소 방향과 그죠? 뭔가 조직을 내로하게 만들어서 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과 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그 산자부 아래에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넓히는 것과 좀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출국에 대한 그 신설을 좀 반대하는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고 일단 다음 달, 네, 그렇게 가서 또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국이 되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고객 응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다면 뭐 좀 더 유리했겠지만 뭐 아쉽게도 일단은 지금은 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뭐 원전 종목들이 원전 산업에 타격을 받았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서 해외 뭐 중동 시장, 유럽 시장들이 곳곳에서 지금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원전 수출국 제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독일이 이제
에너지 비상으로 이제 멈췄던 화력 발전소를 첫 재가동을 했다라고 하죠. 해상 풍력, 뭐 태양광 깔면서 석탄 발전을 저렇게 다시 돌린다면 뭐가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비상을, 그죠? 에너지난을 이기지 못하고 석탄 발전소를 다시, 화력 발전소를 다시 떼기 시작한 움직임이고요. 계속해서 독일 내부에서는 탈석탄에 대한 그런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번 원전을 가동해서 저런 석탄 발전소보다는 차라리 원전을 가동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에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에너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대립을 이루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에너지에 대한 수급 차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 자체가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그 규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태양광 에너지가 사실상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하다라는, 네, 그런 이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전 시장이 다시 회귀를 한 것은 당연한, 그죠?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이 뭐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이제 이런 과도기적, 에너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런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가 자리를 크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을 과도하게 줄였을 경우에는 저렇게 에너지 비상이 걸릴 수 있다라는 또 선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좀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핵심 그 반대 세력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정성이죠. 안전성이죠. 그죠?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리고 방사성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이제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개발이 될 거고 R&D가 될 거고 2050년 이후에도 이제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 뭐 차츰차츰 이제 기술이 나와서 점점 이제 해결이 되어 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때까지 그 상황을 예견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네, 기존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석탄을 없애야 된다. 네, 이 방향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는 맞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점이 방위 산업, 그죠? 최근에 방산 쪽을 이제 폴란드에 수십조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방산 그 제품을 현지화시키고 거기서 직접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까지 하겠다. 뭐 그런 조건으로 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상 이제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됨으로써 이렇게 폴란드와 방산 계약을 했고, 그 방산을 통해서 또 이제 원전까지 이렇게 동반 수출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세일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강점이 많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걸 껴서 이렇게 동반해서 수출하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방산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방산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과 이제 원전을 같이 묶어서, 네, 세일즈를 하는 전략을, 네,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쪽에 선제적으로 방산이 판매가 되었는데 원전의 경우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과 이제 폴란드가 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원전에 대한 경제성, 그죠? 한 개당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기술력과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딜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도 충분히 원전을 납품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이죠, 이제. 이번 달에 이집트 원전이 최종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체코 원전이 이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하나 둘씩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SMR 시장도 점점 커지면서 분명히 관심을 받고 있고 거기에 원전뿐만이 아니고 해상풍력, 수소까지도 가스터빈까지도 그죠?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덩치는 지금 시가총액 12조 정도죠. 아주 싸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4대 성장 사업이 다 커지면 정말 이제 엄청나게 큰 덩치로 저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가치는 분명히 평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